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함께 열어보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선관위 128명.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선관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자, 자장면만 사줘도 고발하는 선관위인데 정작 그 직원 128명은 금품을 받거나 공짜 여행을 했다. 그리고 선관위원들 위법수당으로 6억 원이나 받아 챙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등 전현직 선관위원장들은 월에 290만 원씩 위법수당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후보들의 식사 한 끼 제공이나 경력 한 줄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물어보는 이 선관위 직원들, 정작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167석.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민주당 또 일본 집단 원정 떠났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10명의 의원이 떠났습니다. 원래 안민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가려고 했으나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0명이 일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총리 관저 집회, 의원회관 연좌 농성 등등 했는데 이곳 일본에서도 시민들에게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항의였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현지에서도 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격추 위협. 북한이 어제 2차례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격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미 정찰기 침범 때는 단호한 대응하겠다. 추가 도발에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도 통상적인 정찰 활동, 허위 사실로 긴장 조성하지 말라라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을 이런 식으로 팽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가 사업을 어린애가 흥분하여 투정 부리듯이 백지화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전 양평 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한노선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정부가 선정한 업체에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양평 대한노선 문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 업체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 정부가 변경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업체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정치 고려 없는 기술자적 시각에서 판단했다. 그리고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선이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거론됐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반박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거론됐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대우건설이 민자사업 추진 때 지금의 대한노선과 유사한 안이 이미 검토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좀 잃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영 어떠세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뭐 민간 업체에서 처음 제안했다 뭐 저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그 조사를 하잖아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양서면인 원안이라고 하는 쪽을 그걸 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민주당 소속인 군수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양평 지역위원장이 당정 협의를 해서 자 강하이 씨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강하이 씨는 원안에 없어요. 그러면 원안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변경안이라고 하는 데는 강하이 씨가 있어요. 네. 그걸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건 이제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강하이 씨를 설치해 달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원안에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원안에 없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달라. 뭐 저는 그게 변경안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이 그게 아니고 강하이 씨를 변경안 쪽에서 강하이 씨를 두되 종점은 양서면 있는 원안으로. 쪽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가 L자가 되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이 그런 L자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하지는 않았겠죠, 설마.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강하이 씨를 설치하자 말자 하는 그 결정을 존중하다 보면 저는 변경안이 훨씬 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설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뭐 지금 방금 보도된 대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 뭐 이거 정확하게 한번 서류가 다 있을 거니까요.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약간 논점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걸 민주당 쪽에서도 요구했던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최명목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화 IC의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나들목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선의 변경을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고요. 다만 기존안 그러니까 그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하나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양평 국민들도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서울로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양서면까지 가야 되거든요. 강화면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정동균 전 군수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아니 국가에서 이걸 도저히 못 낸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양평군에서라도 나들목을 낼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추진하겠다. 도로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지만은 또 지류를 IC 같은 것들은 또 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왜 이게 종점 노선을 바뀐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노선을 바뀌었는데 왜 노선이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라는 건데 지금 국토부의 얘기는 좀 저는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어 양평군에서 원했다. 그다음 국토부 아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원한 거다. 언제는 또 민주당 쪽에서 원한 것이다. 그러더니 어제 기사에서는 갑자기 그 영역업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의혹이 안 생기려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어저께도 기자회견 할 때도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근데 이게 계속 기사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되었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이 백지화로 시작된 이러한 분란이 국토부의 해명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의 의혹과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해명으로 인해서 더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왜 대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위치를 바꿨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해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석연치 않다,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결코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보고 말 걸 또 할 거 없이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로 똥볼 찼다는 김기현 대표 말이 정확하죠.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다를 게 뭡니까?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해놓고 오히려 아닌 게 드러나도 이제는 해명을 잘못했다. 그리고 끝까지 못 믿겠다. 어제 오후 3시에는 갑자기 뭐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는 기자회견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종점 근처에는 이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군수 일가의 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 정 군수는 그게 뭐 골짜기고 길이 연결 안 된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가보니까 두 필지 말고는 전부 다 길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타가 통과되기 직전에 정동균 전 군수가 배우자 명의로 그 주변에 땅을 더 많이 샀다는 거예요. 네. 3억 5천만 원치 땅을 더 샀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일대의 땅값이 비교적 저렴할 텐데 3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의 땅을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군수가 본인의 임기 동안 이 원안인 이 영서면 일대로 종점을 하는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배우자가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양평군의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이익으로 치환하고자 했던 게이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서 이 강상면과 관련된 이 JC나 종점 국토부의 수정안 나오기 직전에 땅 산 게 드러난 게 있나요?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산인 것이고 네. 정동균 전 민주당 군수는 예타 통과 직전에 갑자기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것이고 누가 이 개발 이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민주당 군수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국토부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 대선이 끝나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사흘 만에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라는 게 조사라는 게 사흘 만에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두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서 강화 IC와 강상면이라는 개정안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원 장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 주려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특혜 때문에 노선을 옮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군수가 특혜나 시세 차익을 노린 노골적 정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가 땅이 있는 곳 이곳이 이안으로 존재했었냐는 거죠. 저는 그 이안으로 그 강산면이 검토된 사실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안만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원래부터 이안이 있었다면서 이 강상면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건희 일가 땅이. 네,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실제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IC를 내달라 이런 요구들은 있었죠. 고속도로 본안이 이제 하기로 결정이 돼야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IC를 놓을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 노선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흔들게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건 또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듯이 한 번 더 보시죠, 신문을. 자, 대안 노선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게 맞습니다. 대우건설 2018년 민자 사업 추진 때 대안 노선과 유사한 안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는 언급된 적도 없고 이 안이 거론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자신의 땅, 자신의 일가의 땅이 거기에 10,000평 정도나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또한 내로남불이고 본인을 위한 셀프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통과 이후에 지금 땅을 그리고 직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땅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일단 시점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정정 군수가 이 땅에 본인의 이제 자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이라고 해요. 2000년경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2020년이면 약 20년 정도가 지난 이유인데 네. 굳이 이제 본인 자택 앞에 어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한다면 아니 자택을 짓고 나서 그 직후에 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몇 년 안에 필요성이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인데 네. 2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갑자기 예타 평가 이제 결과 발표를 4개월 앞두고 여기 땅을 매입을 했다.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땅 매입 근거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이 지임료가 뭐 사유지라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좋게 해석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 이제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네. 이 정군수가 아닐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 땅의 도로를 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을 주면 어떡하냐. 누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무려 20년 동안 어쨌든 그 정정군수 자택으로 통하는 지임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도로가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20년 동안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도 일종의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이제 정정군수 땅이 아니고 딴 사람 땅이라고 해도 그게 무려 20년 동안 어쨌든 이 땅을 도로를 잘 사용해 왔다면 아무리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해도 이 땅을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이제 통행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유지가 내가 아니니까 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갑자기 땅을 샀다? 이거 자체도 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논란들이 이제 드러나고 이런 사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보니 양평 땅으로 특혜를 입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였습니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양평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은 과거 원안을 그토록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원안 종점 인근에 전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원안의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약 1만 평방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제가 앞서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일가의 땅이 10,000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000평,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 제가 단위를 조금 잘못 표현해서 불편을 드렸던 점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거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정동균 군수에게 직접 확인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당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냥 참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뭐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해서 일가 땅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일자 이걸 뭐 또 전 양평 군수의 땅이 하는데 그 평수도 아까 뭐 김지진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내용도 뭐 사실상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 부분이 뭐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뭐 본인이 앞에 있는 그 사유지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뭐 매입을 하게 된 경위가 일단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양평 IC라는 곳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타가 끝났다 해서 종점으로 원안대로 하더라도 종점으로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 돼 있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땅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과연 그 양평 군수가 이 불과 뭐 258평에 대해서 매입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 의혹도 있으면 저는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봐요. 단
지금 바뀌게 된 어떤 종점, 그러니까 바뀌게 된 강상면으로 바뀌게 된 노선에서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떠한 그 필지라든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지금 선산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계속 지목 변경을 해왔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임야로 바꾼다든지, 임야를 지금 뭐 전 아니면 답 아니면 돼지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양쪽 다 문제가 있으면 양쪽 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가시지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양쪽 다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본질하고 다 벗어난 얘기예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 강상면 안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집안 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성립한다면 그럼 원하는 정동균 전 군수 땅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도 성립해야 돼요. 똑같이. 네. 그렇죠? 저는 둘 다 성립 안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종점 얘기를 하는데 종점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건 분기점이에요. 돌아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긴 하지만 네.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분기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선 나들목이 아니에요. 차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분기점 주변에 아무리 자기 땅이 있어도 분기점이 생긴다고 해서 네.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부동산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이 있는 쪽으로 분기점을 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그 집안 땅값이 오르지 않듯이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있는 쪽으로 그 양서면 분기점을 냈다고 해서 그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에 이 강상면 안이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원안도 의혹이 있는 거고 이게 의혹이 없다면 원안도 의혹이 없는 거예요. 두 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불거졌어요?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에 뭐 집값이 오르려고 특혜를 줬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성립 안 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야 정쟁 싸움에 양평 국민들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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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전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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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IC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에 하나 차질을 빚는다면은 교산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재개돼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교통 분산 효과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시민 편익 시설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도 원안보다 수정안, 대안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자, 기존안 양서면 14,000명, 그리고 변경안으로 가면은 뭐 양평읍 거쳐서 3만 명쯤 되죠. 교통량 분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일일별 교통량을 보면 예타 노선 15,800대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원안입니다. 대안 노선은 이보다 6,000회 정도 더 많은 22,3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많은 차량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합리적이다, 더 좋다라는 차원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니 매일경제가 며칠 전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자문위원이 있어요. 네. 그 자문위원들의 견해도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얘기냐면 다 과학적으로 과연 그 교통량이 어디가 많을 거며 네. 특히 이 원안 같은 경우는 IC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양평 군민 입장에서는 그냥 땅만 내주고 자기네들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평 IC를 만들어 달라는 게 그래서 양평 군민의 요구고 그럼 양평 IC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안을 고수하려면 이 양평 고속도로가 L자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변경안으로 하면 양평고속도로가 거의 그 일직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평 IC를 만들려면 지금 변경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끝부분에 분기점 부분에 김건희 여사 집안 땅들이 있다. 네. 이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분기점 주변에는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IC라면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평 군민 입장에서는 여하튼 IC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IC를 만드는 선에서 네. 뭔가 좀 이렇게 양평 군민과 국토부,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저 부분까지도 좀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 네. 서로 정쟁만 일삼는 거는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뭐 주민투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서 조 전 장관의 아들까지 스스로 대학원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 이 가족들이 고분고분해졌을까? 먼저 과거 제기됐던 아들의 부정 입학 관련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는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지금 제가 처음 후보자님. 봐서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실제 실형도 살고 있고 또 실형도 선고받은 그런 상태이고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까지 자신의 연세대학원 학위를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 이 부분도 뭐 본인 얘기를 일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로는 어쨌든 뭐 이 허위 인턴 서류 이게 결국엔 문제가 돼서 뭐 학위를 반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소위 허위 인턴 서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최광욱 의원이 변호사로 있던 네. 그 로펌에 거기서 이제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을 받은 거고 관련해서 이제 최광욱 의원은 업무방해, 이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죠. 관련 재판을 받고 지금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한 상태인데 그럼 이미 2심까지 끝났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이거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 만시지탄이지만 뭐 그런 부분이야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왜 지금일까 하는 의문이 좀 상당히 들고 그리고 사실 이 반납도 그렇습니다. 이 반납 행위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 학위를 반납한다 이런 게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관련 이제 규정을 보면 이제 대학 총장이 여기 연세대 총장이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학위에 대해서 학위 취소 결정을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내가 내 학위를 갑자기 반납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반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는 좀 글쎄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자신의 과오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소송을 걸었던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 소송을
취하한 부분까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법적으로 뭔가 기소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아들의 대학원 학위까지 반납한다는 보도가 나오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조민 씨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고요. 근데 선제적으로 학위 반납 그리고 뭐 소송 취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소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다음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가볍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논란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총선 출마를 만약 결심했을 때 뭐 아들과 딸의 학위 문제가 그때 불거지면 다시금 또 여론의 중심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털고 아빠가 국회의원이 돼서 명예를 회복해 줄게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죠. 또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후폭풍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턴 증명서 만들어준 게 허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활용한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학교나 뭐 이런 곳에서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조민 씨고 조 전 장관 아들이고 간에 학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딱히 동정 여론이 불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학위였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총선 출마와 관련된 해석이 최근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꽤 많이 나왔더군요.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딸 소송 취하, 아들 학위 반납. 진짜 조국 출마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당에서 출마설, 신당 창당설 여전히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자신의 딸과 아들이 뭔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전 작업, 밑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그 소송 취하하고 학위 반납하겠다고 하느냐. 뭐 10월에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월에 그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관한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소송 취하 이렇게 해서 저게 일종의 반성문이잖아요. 그걸 씀으로써 이제 그 기소를 좀 면해보고자 하는 그 원래 우리가 분석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출마를 위한 걸림돌을 하나둘씩 제거하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시점에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그런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기소 피하기 뭐 조민 씨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다 노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뭐 정확한 거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계산을 하고 그 아들 딸한테도 이만저만하다 뭐 하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일종의 여론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게 다 완성된다면 조국 전 장관 본인 문제 하나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홀가분하죠. 아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본인이 출마하는 문제에 관해서 당에서 이제 좀 당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좀 그 아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딸과 아들의 소송 취하 그리고 학위 반납은 순수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소 회피, 출마 밑작업 이러한 배경이 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앞서도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과거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밝혔던 모습도 우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파란색 넥타이에 그런 사진을 올렸던 그런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위한 어떤 밑작업이라는 지적도 많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출마설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하는 거 보면 알죠.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자, 지금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도 들으셨겠지만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가장 그 주변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재판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2심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변부에 대한 재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내년 총선 출마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법정 구속만을 면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가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정말 그 뭐 실형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면직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아직까지는 뭐 본인의 표현대로 어떤 목에 칼이 있다든지 발에 족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원 신분이 된다고 해봐야 어떤 본인에게 커다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어떤 본인의 정말 무결함을 밝히기 위해서 의원직에 도전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또 당시에 만약에 실형이 확정이 돼버린다면 또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자체가 또 민주당이라든지 야권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항상 조국 교수의 이러한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사법적인 책임 어떤 이런 부분에 최소한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다 한 다음에 저는 정치를 하셔라. 그런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 나오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본인의 의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이제 직격으로 해석을 하면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섞인 사법적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치하면 안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아마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2심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러한 실형 선고, 유죄 선고 상태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라면 출마를 안 하는 게 그리고 도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이나 그 주변에서 출마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사법적으로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정무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사법적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출마를 자꾸 저울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타이밍에서 조 전 장관은 당연히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하겠죠. 네. 총선이라는 게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 각 당의 주요 후보군들은 12월, 1월, 연말 연초쯤 되어야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공천이라는 거는 2월, 3월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재판 진행되는 거 계속 보다가 조 전 장관이 이번 기회를 과연 놓칠 것인가.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뭔가 무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호명되는 일 자체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총선 진행하고 2심 유죄 받아버리면. 그런데 만에 하나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2심에 유죄가 나오고 막 하는 것들이 또 계속 화제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전망입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당헌을 수정하면서 사실 길을 열어줬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2심에서 뭐 유죄가 나와도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헌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치면 아예 그 싹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출마설에 힘을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어떤 그 명패가 떼어진 게 또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죠. 지금 서울대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명패인데 504호가 과거 조 전 장관의 교수실 호수라고 하는군요. 근데 504호가 지금 비어있죠. 그 조 전 장관이 파면이 됐다는 걸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직 파면 안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사진 한 장이거든요. 김진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인 징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징계 절차도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또 따르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달 13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이 의결서가 본인한테 이제 송달이 됐을 때 본인이 이걸 받아봤을 때 이제 효력이 규정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정이 나고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서 이걸 본인한테 보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이걸 받았을 때 뭐 판결도 비슷하거든요.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 그 결과로서 지금 이제 명패가 없어졌다고 명패를 이제 뗐다 서울대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징계도 파면이면 이제 징계 수준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이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잘 얘기 나왔지만 이미 형사처벌도 법정 구속만 지금 면한 단계고 그리고 내부 징계도 이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거의 제도권 내에서 받을 벌을 지금 다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의 어떤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의를 통해서만 본인이 어떤 면죄부를 받겠다. 지금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 전 장관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199의 심야 시간대하고 새벽 시간대에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범죄도시 3 이게 뭐 엄청난 그 뭐 10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새벽 시간대하고 심야 시간대 매진 사례가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대가 조국이라는 거는 뭐 총 뭐 32만 뭐 이 정도가 봤다는데 사실 그 범죄도시 3하고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9회 정도 매진을 했다. 그럼 이건 누군가
그 조작한 것 아니냐. 이 박스오피스의 순위를 관객 수를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그 무슨 조치가 있었던 간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대가족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그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에 관해서 경찰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9회 매진됐다는 게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조 전 장관이 이 영화를 보라고 홍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실제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으면 알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 외에 숨겨져 있었던,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어 다른 그 진실, 그것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출연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웃고 울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뜻 잊지 않으면서 더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자, 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3도 1000만을 돌파한 영화도 새벽 시간에 전석 매진된 게 세 차례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의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떻게 199회나 전석 매진됐다.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이 사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MZ세대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요즘 삼성도 그래요.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자, 반바지는 된다. 주 4일째는 안 된다. 공무원이 주 4일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거면 퇴직해라.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건가? 뭐 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MZ세대하고 크게 그렇게 여러 번 소통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직설적이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주 4일제 근무도 지금 그 일부 대기업 또는 네. 일부 중소기업 같은 데서 도입하고자 검토하는 데도 있고 도입한 데도 있고 부분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 4.5일제 이런 것도 도입한 데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확산되는 추세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주 6일제 근무 이러고 주 5일제 근무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또 공연이 일요일 날 나와서 뭐 일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주 5일제 근무가 거의 정착돼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4일제 근무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뭐 대구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뭐 시범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된 답변이라고 저는 보는데 M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죠. MZ세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네, 저는 근데 젊은 꼰대라 가지고요. 주 4일? 주 4일? 공무원이?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긴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동시에 뭐가 어떤 통계가 높냐면 근로시간당 생산성이 또 되게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네. 대신에 똑같은 1시간당 뭐 제가 이 말씀하면 보시는 직장인 여러분 뭐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습니다만 정말 꼰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 데는 일하면서 뭐 잠깐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이런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청년들이 기업과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만큼 또 일하는 사람들은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평행성만 달릴 뿐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시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가도 좀 편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죠.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언제나 위에 사람한테 줬어. 나는 절대 안 받아.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윗사람이 못 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자유를 봅니다. 그리고 소신을 보고 배짱을 봅니다. 그래 살아요. 자유롭게, 소신 있게. 유급 비하 직원들은 여름 휴가도 3일 이상 가기 힘든가? 금년부터 일주일 풀러 가요. 눈치 보지 말고. 휴가 그거 안 가고 뭐 휴가 보상비를 주는가요? 금년부터 휴가 보상비 안 줍니다. 그럼 다 휴가 가요. 자, 저것 또한 사실 아래 직원들의 경우에는 쉽게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를 좀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은 그런 발언이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기사 보고 제일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역시 또 홍 시장 또 이 꼰대스러움이 또 묻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좀 보니까 약간 그래도 MZ 세대 공무원들과 상당히 좀 터놓고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좀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 유튜브에도 이걸 저는 올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시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이직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뭐 그 중간에 있는 간부들 눈치 안 보고 하이직 직원들이 휴가도 쓸 수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면 뭐 저는 좋은 긍정적인 모습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홍준표 씨의 홍카콜라라는 별명답게 또 시원시원하고 또 이런 사이다 같은 모습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어서요. 뭐 시정만 잘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뭐 본인의 어떤 이런 과거에 우리가 보면 지난 대선 때 보면 홍준표 시장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2030 남자들의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의 그 열성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한때 있었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뭐 그런 모습에서라면 어제 거침없던 어떤 이러한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또 긍정적이고 또 흥미로운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 3일 이상 가기 힘든가요, 공무원들이?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아니 그 공무원도 뭐 여러 그 이제 직급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지금 MZ 세대들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질문했던 저 세대는요 휴가 갈 때 시장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고 갈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 직속상관 눈치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부터 그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꼭 7월 말 8월 초에 가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꼭 7월 말 8월 초에 남들 잘 가는 그때 딱 해서 가면 다 눈치 보죠. 그다음부터. 눈치는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아랫사람까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갑자기 6월 달에 나는 내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 저 국장들도 다 이렇게 가라. 가라고 뭐 지시도 하지 말고 그 알아서 뭐 연중 휴가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에서부터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영상이 대구시 뭐 유튜브 채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로 나온 것도 사실 좀 주목을 끌긴 했습니다. 뭐 김진일 변호사 이것 또한 정치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일종의 어떤 소통 창구를 좀 넓혔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또 풀었다 하는 점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활동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설 변호사님도 좀 전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연세도 있으세요. 이제 홍 시장님이 54년생이신데. 근데 저도 이제 내용들을 인터뷰에 다른 이제 질의응답 내용도 쭉 봤는데 확실히 확실한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보다 MZ세대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한다 그런 느낌들은 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당연히 뭐 기성세대들이 이거엔 이런 해답을 제공하고 여기엔 뭐 이런 해답을 제공하고 모든 거에 해답까지 제공할 수는 없죠. 다만 MZ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힘든 이런 거에 대한 좀 공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감은 상당히 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죠. 두 번째 인물은 김남국 의원인데요. 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김 의원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남국 의원인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자신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진일 변호사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교과서에서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이 조사가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어떤 이제 상대방이 있는 범죄, 예를 들어 뭐 성범죄죠. 배제신문 같은 예, 대항범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이 엇갈릴 때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것도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한쪽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하고 또 딱히 뭐 다른 증거들은 없고 이럴 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대조군 질문 뭐 해가 이제 서쪽에서 뜹니까? 그걸 이제 참이라고 말하게 해요. 그러면 본인의 신체 반응이 이제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와 이제 진실된 어떤 질문, 이거 관련해서 대조해가지고 하는 게 거짓말 탐지기지.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코인 투자를 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술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본인이 근데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본인이 한 거래 내역들 이런 걸 제출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내가 거짓말 탐지기를 해가지고 마치 뭐 거짓말 탐지기가 이거 해서 본인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뭐 과거에 뭐 본인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변호사에서 사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 거짓말 탐지기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논의 자체는 전혀 거짓말 탐지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본인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본인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래 내역들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고 그리고 본인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또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최종 해석 권한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석하게 이걸 내놔야지 본인이 지금 나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얘기를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었던 거군요.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코인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반박의 근거로 제시를 하던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흔히 말하는 변명인데 네. 검찰에서 볼 때는 주가 조작이나 이런 코인 시세 조작하는 사람들이 언제 매도했느냐는 별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 그 이후에 폭등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일관된 흐름으로 이 사람이 매수 이후에 폭등이 일어난 사례들이 누적되었느냐. 그러면 이 주가 조작이나 코인 조작 세력도 언제 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사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를 든 마블엑스나 뭐 이 메콘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동아일보 보도에 의했을 때 10개 정도의 지갑이 김남국 의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대량 매수를 해요. 근데 그 10개 지갑을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메콘코인 대량 매수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극소량만 거래하다가 갑자기 그해 이제 2월 초 중순 사이에 거액을 매수하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까지 메컨코인에 별 관심이 없다가 그 2월 그 기간 동안 대량 매수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고가를 찍고 상장 소식이 알려지고 실제로 2달 뒤에 상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희망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대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건 맞는데 왜 이 10개의 지갑과 김남국 의원이라는 극소수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패턴으로 갑자기 전에 없던 대량 매수를 냈고 그 이후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폭등이 일어났느냐. 이건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꼭지점에서 한 10명 정도 되겠죠. 아니면 거래 지갑이 중복되면 대여섯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이너서클에게 정보를 준 것 아닌가. 그럼 정보를 받아서 샀다는 것만으로도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법리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제때 못 팔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익을 내 현금 계좌로 못 받다라는 건 별로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소리다 이것 또한. 서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저도 뭐 검찰 주변에서 얘기를 흘러나오는 얘기를 뭐 들어보면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참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밝혀내기가 일단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리 장희찬 최고 얘기 말대로 동아일보에서 그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갑으로 똑같은 지갑으로 어떤 10명의 정도의 사람을 지금 추적을 하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김남국 의원한테 이런 정보를 줬어요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조금 이 수사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수사다, 어려운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남국 의원이 이걸 또 우연하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그리고 밝혀냈을 때 사람의 진술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뭐 쉽지 않은 수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론이 나올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논란으로 한동안 좀 숨어 지내고 좀 잠잠했던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나와서 좀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어찌됐으나 한번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좀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하여튼 김남국 의원의 행보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세 번째 오늘 이 사람 인물은 바로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자, 나훈아 씨가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연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같은 눈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 친님의 과학계에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 걸. 아무리 더하고 나눠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자, 나훈아 씨가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새벽이라는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앨범 제목을 새벽으로 해서 기장갈매기 좀 전에 이제 나왔지만 포함해서 총 6곡을 수록하고 있는 이제 앨범을 냈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별 헤며 시짓고 빗소리 들으며 이제 멜로디를 썼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본인이
그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제 제목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벽인데 이번에 이제 나훈아 씨가 이 앨범 내면서 새벽에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새벽 시간에 뭐 어떤 기타도 치고 또 피아노 건반도 좀 만져보고 또 옛 추억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새벽에 또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어떤 이번 앨범에 대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일반 대중들한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흔히 갑자기 이제 새벽에 깨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념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반인들한테도 좀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제목과 좀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전에 뭐 테스 형 이런 노래로 또 큰 우리 대중들에게 항상 위로를 줬지만 이번 음악도 또 일반 대중들에게 좀 삶 속에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테스 형 때 정말 히트를 쳤었는데 그리고 지금 춤추는 거 보니까 이른이 넘은 나이라는 게 상상도 잘 안 되는. 추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액션도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나훈아 씨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특별히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아마 나훈아 씨의 저런 기장갈매기 같은 그런 그 퍼포먼스도 뭐 따라하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조금 더 지켜보죠. 뭐 저는 뭐 춤에는 조예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장혜찬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남천동 갈매기로서 그러니까. 그 갈매기 춤을 추고 있는데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 오늘 여기서 처음 봤는데 아니 되게 재밌고 경쾌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가왕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뭐 힙합 가수 버벌진트랑 같이 협업도 하고 막 젊은 분위기의 곡들 냈잖아요. 가요계의 노장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도 즐겨 들을 수 있을 만한 노래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매기 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술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점주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술집에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피웠을까요, 김진희 변호사님? 네, 내용을 보면 뭐 주치의 상태도 아닌 것 같고 뭐 마약을 복용한 상태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뭐 죄명은 이제 뭐 강도, 특수강도라고 하는데 이제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특수강도에 해당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근데 이게 또 강도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걸 수도 있는데 갖고 나온 물건이 저기서 가위하고 뭐 핸드폰 이런 거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뭐 돈을 훔치거나 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뭔지는 좀 앞으로 좀 수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인 거는 지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면 이미 이제 여기 점주하고 이 종업원분도 폭행을 당하셨고 또 도망을 가다가 또 배달원까지도 또 이제 폭행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의 안전에 좀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이 관련해서 이 테이저건 사용에 관해서 한 5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사용 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치명적인 어떤 폭력행위가 또 발생하는 이게 4단계, 5단계거든요. 4, 5단계 정도의 이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 상황 보면 흉기도 들고 있었고 실제 폭행이 발생도 했고 다수의 이제 부상자도 나왔기 때문에 이 테이저건을 실제 어떤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술 마신 것도 아니고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마약을 복용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경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통한 맞짱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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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다!
간에 사각극 행진이 못 오는ことですか? 그 효被害 옥소도 막 깔려서 아래가 이렇게 됐노.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자,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일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좀 늘려서 기시다 총리 관저와 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등등 지금 야권 의원, 민주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일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당초 가려고 했습니다만 손목 부상으로서 갑자기 불참하기로 했다는군요. 어제 일본 총리 관저와 의회 집회했고요. 오늘 탄핵 시민사회연대 집회, 일본 사회민주당 면담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방일 의원단이 국민에게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요. IAEA 사무총장까지 와서 과학적 검증을 했고 그 근거를 제시한 상태이지만 괴담 정치에 취하고 선전선동에 맞들인 민주당에게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야당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야당 의원 10명 갔는데 당 내에서 심각한 외교 결례다. 국격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일본 의원회관 앞에 인도에서 앉아서 주저앉아 농성 벌이는 모습.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 했어야만 하느냐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시위 도중에 현지인들에게도 비판을 받았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どこがね科学検事に基づいたことですか?風評被害憶測ばっかりでしょあれが言うてんの. 자, 장해찬 최고 어떻습니까? 아,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저게 무슨 추태입니까? 제가 진짜 이 민주당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저거 보면 부끄럽지 않나요? 막 자랑스러운가요? 이게 사드 괴담 때 노란 가발, 빨간 가발 쓰고 전자파 튀겨진다고 춤추던 것에서 뭐가 달라진 거죠?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만약 일본의 정치인들이 또는 중국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집회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존심상 그걸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역지사지. 이 국제사회, 국제정치에서 최소한의 금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건 금도를 어겨도 한참 어긴 행위이고요. 뭐 3인당을 만나는데 의석수 3명.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녹색당 같은 역할이죠. 그런 곳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제정치나 일본 국내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가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한다면 자민당 의원들 만나는 의원 외교를 하던가 또는 일본의 시민단체나 언론 만나서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요.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거 일본 내 반한 감정만 촉발시킬 뿐이고 그냥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봅니다. 있는 일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의회도 외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견이 있다. 국민 80%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을 누군가는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만 이걸 얘기하면 이게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말에.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어차피 방류의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특히나 가장 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이 가서 저는 총리 관저 앞에서 뭐 이 정도의 저는 뭐 의견 전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아니 뭐 저분들도 덥고 그냥 특히나 어저께 더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본인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그러는데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윤재욱 의원이 뭐 국익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방류를 지지해서 얻는 국익은 도대체 뭐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저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로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야당이었더라도 저는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데 방류를 금지하는 입법을 한다 해서 일본 정부가 방류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밖에는 도저히 의견 전달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류를 뭐 받아들여도 우리나라에 피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게 괴담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10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오염수 문제 목소리를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높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렇지만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땅에 묻으면 됩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지불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방류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방류를 해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80% 정도가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민주당이 국민의 어떤 걱정과 불안을 이용해서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염 처리소 방류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 안 좋고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이걸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는데 네. 그 남의 나라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게 명확한 데이터로 우리 국익에 피해를 준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은 이상 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혼자 사는 외톨이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리더 선진국 그룹인데요. 네. 최소한의 국격과 국제적 관례는 지켜가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일본이 여름에 방류하게 되면 네. 그 지역 해안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뭐 MBC 같은 방송국도 그렇고 그린피스 같은 시민단체도 다 달려가서 네. 바닷물 떠가지고 본인들 나름의 방법으로 방사능 수치 검사할 겁니다. 그때 정말 다액종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검출되면 IAEA나 일본 정부나 국제사회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이걸 다시 이 화두로 만들겠죠. 근데 만약 검출되지 않으면 그때 과연 민주당은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영상에도 나왔는데 최고위 뒤에 백 그림이 이순신 장군이 있더군요. 뭐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림 멋지던데 이걸 또 달리 평가하신 분들도 꽤 많다는 것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시니까 저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좀 그래 방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걸 방류를 금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은 방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총리 한일 회담을 하실 때 일본은 자국의 수산이나 어업인을 위해서 지금 보상액을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6조 정도에 가까운 돈을.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한 방류소가 나오는데 왜 품평 보상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찝찝하니까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 어업수산인을 위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산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국민들이 찝찝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비가 줄어서 수산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데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 잠시 뒤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